휴일인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32명 발생했습니다. 닷새 만에 500명대로 감소를 한 겁니다. 휴일에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이 반영된 거겠죠. 하지만 주요 방역 지표는 나빠지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인도발 이중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확인돼서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5일 전에 하루 확진자 700명대를 보였다가 네. 4일 동안 600명대, 그리고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어제는 500명대로 조금 줄었는데 네. 요새 추세는 어떻게 파악해야 돼요? 전반적으로는 완만한 증가세, 그다음에 오늘 보신 500명대 숫자는 주말 효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효과 때문에 요양병원, 요양시설, 의료기관과 같은 그 기존의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하던 곳에서 감염이 줄어들면서 확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속도가 완만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요새 날씨가 좋아지니까 이동량이 확실히 많아졌나 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동량 자체가 일종의 분모라고 보시면 이제 분자도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반드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동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자제하자거나 좀 금기시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좀 약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너무 붐비는 지역에 가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국민들 스스로 좀 가닥을 잡아 나가시거나 아니면 붐비는 지역에 가더라도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하는 쪽으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붐비는 지역에 관리하는 인력들이 있으면은 그게 더 안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들이를 가셔서 이제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실 필요가 있고, 이제 사실은 꽃 구경을 하고 밖에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식당이라든지 실내 과밀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영업하시는 쪽에서도 칸막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좀 잘 시행을 하시는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방안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 체계 개편 혹은 다른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거리두기 체계로는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그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2단계인데 이걸 2.5단계로 올려도 사실상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렇다고 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고 해서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 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말 거리두기를 가지고 확진자 수를 줄이려고 하면 3단계로 올려야 되는데 3단계로 올리면 경제적 피해가 너무 심해서 3단계로 올리는 거는 가능한 대안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긍정적인 변화는 이제 백신 접종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 의료기관에서 감염이 줄어들면서 중증 환자의 숫자와 사망자의 숫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알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률에서 독감의 사망률로 점점 더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용인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에 맞게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확진자 수 기준으로 단계를 정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숫자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시스템으로 체계를 바꾸고, 가능한 한 다중이용 시설은 문을 열고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감염 경로를 보면요, 다중이용 시설의 감염이 꽤 증가하고 있다. 이것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최근에 개인 그리고 업주의 어떤 과태료 부과 대책도 강화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좀 껌껌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방역 수칙만 제대로 지켰다면 좀 면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사실은 거리두기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게 강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지난해에 어떤 지금하고 비슷한 시점하고 대비해봤을 때 거리두기 단계는 그때보다는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동안의 시간도 어느 정도는 풀어왔었고, 아까 김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병상 수는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예전보다는 상당히 여유가 있죠. 그리고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는 많이 줄어왔거든요. 그런 영향 때문에 이제 거리두기는 어느 정도 좀 풀어둔 그런 상태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물론 이게 상황이 심각해지면 거리두기를 상향한다거나 이런 것들까지 당연히 고려해서 적용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방역 수칙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감독이라든지 예. 이런 방안을 하는 게 현재 단기적으로서는 일단은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사실 유흥시설의 불법 영업 이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유흥시설에 대해서 현 수준의 방역 조치는 어떻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래 하면서 그 집합 금지, 그러니까 문을 닫으라고 오랫동안 유흥시설에 이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정부가 유흥시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준 거는 아니라서 이들 업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이제 생존을 위해서 예를 들면 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시설들이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점점 더 이렇게 법을 또는 방역 수칙을 지키기 어렵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오히려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유흥시설도 다 같은 유흥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뭐 홀덤팝도 있고 예를 들면 감성법차도 있고 룸사롱도 있기 때문에 예. 방역의 감염의 위험에 따라서 이것들을 좀 재분류하고 확실하게 문을 닫아야 될 때는 문을 닫으라고 하고 보상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영업을 수칙을 지키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이 계속 궁금증이 조금 남아서 다시 네, 여쭤본다면 지금 우리가 거리두기 단계는 일률적으로 전체적인 확진자를 수를 판단해서 단계를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네. 교수님께서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숫자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다. 네, 사실 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 게 백신의 목적이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교수님 같은 그런 구분에 대한 판단을 네. 다른 분들도 많이 이렇게 그 공감하고 계시나요? 일부에서 최근에는 이제 그 백신 효과로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위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조금 더 방역의 목표를 위중증 환자 사망자를 줄이는 데 목표를 중심으로 두고 네. 방역의 목표를 전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네. 우리가 그 하루 확진자 숫자만 가지고 너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예. 그렇게 막 조바심 낼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백신 효과로 중증 환자 또는 사망률이 80%에서 90%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코로나19의 치명률이 한 1.5%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0.2%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독감의 치명률을 이제 어떻게 잡냐면 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개 한 0.1% 내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고위험 집단이 대부분 접종을 맞는 2분기 말쯤이 되면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독감에 근접하는 질환으로 변화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독감이 유행할 때 독감 환자 수를 기준으로 방역 무슨 거리두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방 접종으로 지금 방역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에 맞춰서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더 이상 확진자 수에 너무 목매는 방역을 할 단계는 지났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고령자나 고위험군에게 먼저 접종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변이 바이러스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여러 한 3-4종의 변이 바이러스 얘기 많이 했는데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인도 변이 바이러스 특징이 이제 이중 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네, 그래서 뭐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 변이가 2개 붙어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감염력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네. 좀 밝혀지지 않기는 했는데 조금 상식적으로는 예전에 이제 구축을 해놨던 어떤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또 걱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교수님, 이중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그 다른 종 2가지 바이러스 중에 안 좋은 부분이 합쳐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정확한 정의는 그 백신의 저항력이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2개가 나타났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제 변이는 여러 개의 유전자에서 나타나고 여러 개의
그 아미노산에서 나타나는데 이것들이 이제 기존에는 백신의 저항력을 갖고 있는 부위는 대개 하나였는데 네. 요번에는 두 개 부위에서 백신의 저항력이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나타나서 뭐 전파력이나 치명률도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 예. 백신의 효과를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은 바이러스라고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뭐 변이 바이러스잖아요. 이것도. 네. 그럼 이런 변이 바이러스도 또 다시 재생산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조심해야 될 수 있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예. 코로나19가 면역력이 낮은 사람에서 오랫동안 감염이 되거나 어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네. 변이 바이러스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를 가끔 그 나무의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변이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건 이제 최초의 그 뿌리에 해당하는 바이러스에서 점점 더 다른 바이러스로 발전한다는 뜻이고 지금 이제 그 이중 변이 바이러스가 인도에서 처음 나왔지만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이중 변이 바이러스처럼 원래 바이러스에서 큰 차이가 나는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부산 경남 같은 데 보면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거는 조금 줄었지만 어제 발표된 거 보면 거의 뭐 부울경을 합치면 전체 확진자의 2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이 지역은 특히 부울경, 부산 경남 이쪽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 변이 바이러스에 따라서 빨리 전파된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또 주목이 되고 있고 그런 의심을 또 하시기도 하는데 예. 그것은 뭐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면 아는 결과일 것 같고 근데 당장에 중요한 것은 변이 바이러스든 아니든 간에 어떤 감염원이 생기고 이제 사람들이 밀집을 하면 쉽게 퍼진다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이치일 것 같습니다. 예.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유흥시설에서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유흥시설이 보면 이제 그 시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식당이라든지 뭐 감성주점이라든지 어떤 계속해서 자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클러스터처럼 또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 경남이 또 좀 인구 밀집지라든지 이런 쪽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산이 금방 되는 이런 요건들이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예. 수도권하고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확진에 대해서는 수도권, 비수도권의 경계가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네, 현재에 나오는 이 수치로도 나오는 것이고 예. 그리고 어차피 비수도권 중에서도 대도시 권역이나 이쪽은 수도권과 크게 차이 없는 과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예.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백신과 관련해서는 접종 속도가 빠른 이스라엘이 이제 어제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인원이 맞아야 이게 달성이 되는 겁니까? 이제 집단 면역의 수준을 가늠하는 이제 척도는 바이러스의 그 재생산 지수 값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 재생산 지수의 값이 높으면 면역력을 가져야 되는 인구의 비중이 올라가고 네. 재생산 지수값 떨어지면 면역력을 가진 인구의 비중이 좀 낮아도 되는데요.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생산 지수값은 한 2.5대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집단 면역을 갖기 위해서는 한 60% 정도가 면역력을 가져야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다 퍼져 있는 상태면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한 1.5배쯤 높기 때문에 집단 면역을 갖추는 데 필요한 인구의 수가 한 70% 정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 또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서 100%다 면역력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면 아마 한 70% 정도는 백신을 접종해야 아마 우리가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고 예. 정부가 세운 계획도 11월까지 이제 전체 인구의 70%를 접종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예. 예. 일단은 계획한 대로 어떤 접종을 시행을 하는 것. 1차적으로는 백신 수급이 잘 돼야 할 텐데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뭐 백신을 확보했거나 혹은 도입이 확정된 이 정도의 범위로 치면 한 800만 명분 정도가 됩니다. 예. 이달까지 300만 명, 상반기
1,200만 명 이렇게 정부에서 세우는 목표였는데 사실은 백신별로 또 우여곡절들이 있고 뭐 수출 규제를 통해서 들어오기가 어렵다거나 또 원재료 때문에 좀 늦춰진다거나 또 아스트라제네카처럼 몇 가지 사례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좀 지장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다라고 예.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특히나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들도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좀 한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총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다종의 백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11월까지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정부에서 놓고 있지 않은데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라든지 그럴 때 대국민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같이 플랜 예. B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수급과 관련해서는 이 소식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2차 접종 후에 추가로 한 번 더 맞는 부스터샷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네. 그 화이자 같은 경우에 뭐 보통 백신들이 얀센 정도 빼고는 2번 접종을 하는데 3차 접종까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그러다 예. 보면은 백신이 더 뭐 미국 바깥으로 풀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안 그래도 백신 민족주의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특히 강대국에서 거의 쓸어담기를 했는데 이 이후에 이제 이것을 좀 다시 덜어서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일단 정부에서는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외교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알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정부도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봐야 될 텐데 예. 어쨌든 이거는 뭐 국제 기구라든지 다른 국가라든지 좀 협력을 해서 뒤늦게라도 좀 백신 민족주의 같은 현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3차 접종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백신 다른 나라에 많이 공급이 줄어들겠다는 우려가 있긴 한데 3차 네. 접종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네. 2차 접종까지 맞고 나서 그 효과 기간이 좀 짧을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인 건가요?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될 때 초기에 우리가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예. 백신의 효과가 몇 개월까지 갈 거냐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자가 정확한 수치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원래 임상 시험에 참여했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꾸준히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면역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추적 관찰하고 있는 것 같고 예. 6개월이 지나면 아마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면역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또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서 그런 백신으로 아마 추가 접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추가 접종을 하게 되면 원래 백신의 수요보다 한 1.5배 정도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예. 그만큼 우리는 공급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아직까지 백신마다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는 확실하게 발표가 된 거는 없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개는 6개월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부터 돌봄 종사자 또 항공 승무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제 오늘부터 접종을 하게 되는데 전에 계속 정했던 대로 30세 미만은 제외가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30세 미만을 일단 안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 30세 미만을 빼고 이 승무원 또 돌봄교사 이렇게 좀 더 확장이 돼서 사회 필수 인력 접종이 시행이 되는데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접종 동의율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 7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70%요? 네, 사회 필수 인력인데도 70%다라고 하는 거는 좀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간에서는 이렇게 결국에 이게 접종 거부로 이어질 경우는 예. 다른 시민들한테 그걸 넘기는 것은 어떠한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접종률 자체가 또 높아지면은 슬슬 이제 백신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또 사그라들 수 있거든요. 사실 예. 지금 백신 접종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쪽이 전부 무슨 백신 음모론을 믿는다거나 전면적으로 백신을 불신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의 성향이 다른 것이 우리가 정치 분야에서도 앞장서 가지고 막 어디 정당에 입당하고 이런 시민이 있는가 하면 투표 마지막에 정하는 시민이 있듯이 예, 예. 좀 내가 백신 자체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맞을 것도 아닌데 남들이 좀 많이 맞고 있는 걸 보고 나서 맞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접종률 자체를 높여주기 위해서 예. 거부자가 나올 경우에 좀 그것을 좀 뒤로 돌리는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예. 어쨌든 뭐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제일 먼저 맞으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국의 교육이라든지 메시지나 이런 것들에 특별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동의율을 더 높이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의무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럼 이렇게 동의를 안 하는 분들에게는 그럼 접종이 안 되는 건가 보죠? 일단 뭐 그게 뭐 법적으로 처벌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거부자가 생길 경우에 뭐 다 어떻게 적발을 해서 강제로 마치거나 이것은 뭐 사실 현대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좀 예. 할 수 없는 일이겠죠. 다만 이제 자발적인 접종률을 계속 높여 나가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질병에 대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게 이제 접종 자체로 형성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또 백신을 접종하는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주는 어떤 집단적 분위기가 또 면역 못지않게 필요하다. 예. 이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1차와 2차 두 번 접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접종 기간이 8주에서 12주 범위다 이렇게 정부가 말을 했었는데 네. 10일에서 12주로 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접종의 물량이, 백신의 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1차 접종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상당한 면역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1차 접종 대상자를 늘리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요건을 조성한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예. 접종 기간을 늘리면 물량은 부족하지만 1차 접종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 접종분을 끌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2차 접종분을 끌어와서 1차 접종을 늘리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다행스럽게도 접종 간격을 늘리면 그 백신의 면역 효과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네. 8주로 하면 한 60% 정도의 면역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갔는데 이걸 12주로 늘리면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뭐 면역 효과를 올린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접종 간격을 늘리는 게 더 예. 유리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1차 접종자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요양병원 1차 접종 이후에 남아있던 보관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모두 회수하겠다 이런 방침도 나왔거든요. 네. 근데 회수를 한다면 그 백신은 누가 맞게 되는지 그 계획도 나온 겁니까? 네, 뭐 원래 정해져 있는 또 순위가 있기 때문에 1차 접종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뭐 보건 의료인이라든지 또 투석 환자에 대해서 그 환자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범위가 더 넓어진 채로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짜여졌는데 26일부터 이제 투석 환자에 대한 접종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 필수 인력 중에서 군인, 경찰 이쪽으로 또 이달 말부터 시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는 30세 미만은 빼놓고 시작하는 거긴 하지만 예. 일단 이쪽 계층으로 그다음 순위가 확산이 된다라고 하는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예. 사회 필수 인력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군인들의 백신 접종 시기가 사실 오는 6월로 예정이 됐다가 이달 말로 당겨졌는데 여기서 문제가 군인들의 77%가 지금 30세 미만이라서 현재로서는 접종이 불가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뭐 별 다른 대안이 현재로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나 뭐 모더나나 노바백스나 이제 젊은 층에 접종할 수 있는 이제 대체 가능한 백신이 도입돼야 되는데 현재로는 화이자가 들어오곤 있지만 그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에 이제 우선적으로 배정이 돼 있고 예. 여유 물량이 없는 상태라서 접종을 이제 좀 미뤘다가 뭐 이제 3분기에 접종을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군인들은 또 일반 사병들은 다 20대잖아요. 네. 입대하는 나이가요. 예. 그 국내 제약사가 해외 백신을 생산하는 구체적인 뭐 계약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위탁 생산을 하게 된다는 게 지금 네. 아스트라제네카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하는데 그게 생산 물량이 바로 우리나라에 모든 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원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가 그 생산된 물량을 어디다 쓸 건지를 이제 통제하기 때문에 네. 그 중에 어느 정도가 국내로 들어오고 어느 정도가 해외로 나갈지도 역시 제약회사가 결정을 하는 부분이라 예.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면 아무래도 상당 부분이 이제 우리 쪽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 숫자를 구체적으로 이제 제약회사가
아직까지는 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여건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좋아질지는 아직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탁 생산 업체가 어딘지 발표는 안 했는데 그 추측이 많아서 어떤 뭐 제약사 주가도 굉장히 뛴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억제 효과가 있다 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사과도 네. 했고. 이런 건 왜 생겨났을까요? 이런 상황이요. 글쎄요, 일단은 그 남양유업에서 했던 실험 자체가 전혀 뭐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실험이거든요. 예. 그걸 현실에서 구현하려면은 체온도 한 10도 낮추고 입에 그 유제품을 한 2시간 물고 있어야 되는. 예, 그래서 인체에 그게 흡수된 다음에 어떻게 코로나와 연관이 있는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시험입니다. 예. 이 시험을 왜 실시했는지 그냥 한번 재미로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대중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잘못 건드렸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이제 해당 기업이 원래 갖고 있었던 이미지나 혹은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 이런 것들까지 결합이 되면서 결국에 불매 운동으로 번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소비자들이나 대중이 기업이 어떤 본인들의 이윤이라든지 주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장난을 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이 굉장히 지금 사회에 확산이 돼 있고 굉장히 심화돼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업이 어떤 윤리를 갖고 어떤 원칙을 갖고 운영을 할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뭐 원칙적인 결론을 한 번 더 일깨워주는 사태가 아니었나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범위에서 어떤 먹거리를 통한 선동 같은 것들이 좀 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너무 지나치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몸에 좋다, 혹은 이건 너무 몸에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몰고 가는 그런 현상들이 없지 않았고 음식을 또 일종의 약처럼 보는 이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그 계기도 필요할 것 같네요. 예. 남양유업의 이번 불가리스 코로나와 관련한 효과 발표에 대해서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고 이게 네. 거의 뭐 어느 순간 일정 부분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사회적 혼란까지 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기업의 이익을 취하려고 국민들에게 일종의 가짜 정보를 퍼뜨린 셈이라서 그게 뭐 그 개인들이 퍼뜨리는 가짜 정보도 사실 우리가 지금 방역 전체 우리 사회 전체 방역에 어떤 혼란과 피해를 주는데 예. 사회적 책무를 갖고 있는 기업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거는 조금 그 용서받기 또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식약처가 과대 광고 주의를 당부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러면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될까 이것도 궁금해요. 결국은 그 전문성을 가지고 신뢰성을 담보하는 전문가나 정부 기관, 방역 기관들의 말에 국민들이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백신 수급도 불안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방역 관리가 아닐까 싶거든요. 최근에 청와대가 방역기획관을 임명을 했는데 네. 방역기획관의 신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기존에 이제 그 뭐 정부가 이제 뭐 중수본, 중대본, 그다음에 질병관리청 사이에 이제 좀 엇박자가 나기도 하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지금 정부의 방역에 잘 반영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예. 지금 새로운 방역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래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좀 새로 만들어진 방역 기획관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청와대가 아무래도 책임과 권한이 크기 때문에 예. 청와대의 방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전문성 또는 기획 기능이 강화되면 지금 기존에 나타났던 이런 엇박자나 또는 전문성의 부족 또는 근거가 좀 부족한 그 방역 체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